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현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살롱은 제가 출퇴근 시간마다 즐겨 듣는 제 애청 채널이에요. 저 역시도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과 이혼을 하면서 나름 사연이 있다면 있는 여자인데 사연살롱에 소개된 사연들은 들으면 공감도 되고 위안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을 간 게 아니구나. 이런 동질감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서 큰맘 먹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태어나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솜씨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서점에서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서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작은 책방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곳의 주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도 잘 없고 혼자 책을 보는 게 유일한 취미이고 낙인 사람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사를 왔을 때 작지만 서점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들르는 제 방앗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인이었던 남편과 종종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았는데 서점 규모가 많이 작았기 때문에 서점에 있는 책들은 인기 서적이라기보다 거진 주인인 남편 취향의 책들이었어요. 처음엔 없는 책이 너무 많아서 좀 난감하긴 했는데 남편은 제가 원하면 책을 곧장 주문해 주었고 또 책 추천도 서슴없이 잘해줬는데 어쩐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추천받은 책들도 재미있었어요. 저더러 고르라고 한다면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이었는데 막상 읽다 보면 새로운 관점이나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책을 읽은 후 그 남자와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그러다 혹시 괜찮으시면 요 앞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까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낮부터 맥주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정아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도 계속 하고 싶고 맥주도 마시고 싶고 어때요? 제가 살게요. 라며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살짝 당황했거든요. 서점 주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단둘이 술을 먹다니 저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거절하기도 싫었는데 확실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도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정에는 없었지만 치맥을 하며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나누게 되었는데 책 얘기는 물론이고 아주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남편에게 끌렸는데 남편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꿈은 소설가라며 아직 꿈을 쫓고 있다고 수줍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순수한 소년 같고 멋져 보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아주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도 이성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스펙을 따지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도 현실 속에 팍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호감을 갖게 된 후로 저는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제멋대로 남편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점점 그 환상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그 남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멋진 사람이 맞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어디까지나 잘 모르는 남자일 때나 멋있다는 걸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남편이라는 위치에서 그 남자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달랐고 미래의 계획은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옛 표현으로 한량이었어요. 서점 주인이랍시고 맨날 가게에 틀어박혀 책만 보고 글이나 쓰고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매출로 매달 가게세를 못 낼까봐 걱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걸 불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요. 연애할 때부터 제 수입이 남편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 그러니 모아둔 돈도 남편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남자를 택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그 남자에겐 있었고 그게 너무 빛나고 멋져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버거워지는 저는 점점 그 멋져 보였던 남편이 답답해 보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만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걸핏하면 너 말이야 아무리 네가 회사를 다녀서 바쁘다고 해도 내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 앞으로 유명한 작가가 될 텐데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라고 하셨는데요. 집안일은 제가 시켰다기보다 남편이 양심상 자기가 시간이 많으니까 자처해서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청소에 예민한 성격은 아니라서 크게 어지르거나 더러워지지 않으면 며칠이고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알아서 청소기 돌려주고 집안 정리를 해주니 제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노파심에 그러시는 건지 저에게 꼬박꼬박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거짓말을 잘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민망하게 웃으며 그 상황을 넘겼어요. 막말로 남편이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는데 확실히 식구가 늘어나니 모든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또한 그때부터는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런지 서점 문을 여는 날이 일주일에 3번도 되지 않고 글을 쓴다며 여행을 다녔는데 어린 애가 있는 상황에 남편까지 밖으로 돌려고 하니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여행 에세이라도 써서 출간을 해보겠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라 했는데 실질적인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라서 저는 임신 막달까지도 일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출산휴가만 겨우 쓰고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현실은 녹록치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친정엄마는 제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니 거절하지 못하시고 하던 일을 정리하셨어요. 그때는 참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 벌이가 너무 시원찮다고 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현실인데 남편이 저렇게 꿈만 쫓고 살면 너무만 힘들어. 엄마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정말 하려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 친정엄마가 걱정하신 것들이 정말로 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 저는 엄마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이왕이면 저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태 꿈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취직이라도 하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저는 아이모까지 책임져야만 했죠.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끝도 없는 시간을 제 몸만 축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체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시원찮았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고 살았는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사는 게 저에겐 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런 마음 탓인지 면역력도 따라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감기에 걸려도 한 달 넘게 낫지를 않았고 충분히 쉬지 못하니 회사에서도 멍할 때가 많았는데 결국 회사에서도 한 소리 듣는 날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불만이 남편을 향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변했다며 꽤나 억울해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일이니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심심하고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남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동경해 결혼한 게 다인데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버거웠어요. 그러니 그런 딸을 보는 엄마는 매일 속상해 하셨는데요. 금전적인 도움도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이 저희 엄마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이를 악물고 바닥부터 당신 힘으로 일어서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고생이라면 징글징글하다고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은 하나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현실 감각도 없고 바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결국엔 딸인 제 선택을 말리지 못해 딸이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했는데 다행이라면 저희 엄마가 저희 가족을 도와주실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셨다는 거였죠. 저희 엄마는 젊어서부터 정말 독하게 사셨거든요.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쓰겠다고 당신 옷 한 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가게에서 비싼 음식을 사서 먹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렇게 억척을 떨며 밤이고 낮이고 또 새벽이고 일만 하던 엄마는 당신 나이 50을 넘기면서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장만해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또한 그만하면 이젠 고생은 그만하고 노래 부르던 대로 정승처럼 돈을 쓰며 살면 좋은데 저희 엄마는 그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제가 다 쓰고 있었으니 저는 늘 엄마에게 미안한 딸이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홀엄마 밑에서 자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희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내심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 저희 엄마 건물을 물려받게 되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눈치였어요. 그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상종하기도 싫었는데 남편도 여유 있는 장모를 내심 의지하는 것 같아 얄미웠어요. 물론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뭔가를 바라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나쁘거나 덜 나쁘거나의 차이였죠. 그러니 서점이라고 하지만 장가를 할 의지도 없어 보였는데 그래놓고 월세 걱정은 왜 하는지 아마도 그건 역시 장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저한테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말 참 그렇지만 자식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저 꼴도 보기 싫은 모자지간을 제 인생에서 버리고 싶었는데 아빠 없이 자란 제 입장에서는 제 딸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물려주는 것 같아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저만 한량 남편 뒷바라지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어 한 번은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하더군요. 생각해봐. 이럴 거면 우리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근데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이 자기가 애를 보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 자기도 우리 딸 아빠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영감먹는다고 밖으로 돌고 나 혼자 회사 다니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버틸 수가 없지. 저는 이왕 불만을 말하는 거 다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줬는지 또 친정엄마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고 미안한지 전부 이야기했는데요. 남편은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기 몫을 대신하겠어.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도 좀 억울한 게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잖아. 나는 자기도 그런 각오는 하고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뭐 우리는 힘들면 기댈 장모님도 있으니까 나는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지. 장모님한테 유일한 자식은 자기뿐인데 미안하긴 또 뭐가 미안해.
나는 그것도 자기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았어. 너무 대놓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저는 남편의 진심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생각이 짧을 수가 있구나.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바보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육아와 살림을 분담하기로 했고 생활비를 주진 못하더라도 서점에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어떻게 하든 해결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봤는데 역시나 제 짐이 좀 덜어졌을 뿐 제가 남편보다 아직은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덜어지면 지금보다는 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뭐 예상은 했던 일이었어요.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딴 일을 시키니? 너 그러다 우리의 영감 떨어져서 글 못 쓰면 결국엔 네가 손해보는 거야. 너도 잘난 남편 두는 게 낫지. 돈 그만한 각오도 없이 내 아들 달라고 했어? 어머니도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달라긴 뭘 달래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죠.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어머님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면 내 아들한테 그럴 게 아니라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해. 아니면 아예 친정엄마한테 다달이 돈을 좀 달라고 하든가. 네 엄마는 뭐 건물주인데 그만한 형편은 되잖아. 뭐 자식이 많아서 너를 못 도와준다니? 어차피 죽으면 그 돈 다 딸이랑 사위 줄 텐데 좀 달라고 해. 내가 뭐 나까지 달라고 하던? 어머니도 참 염치가 없으시네요. 저는 싫어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건물주라서 마냥 편하게만 보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고 살아서 그렇게 못해요. 아이고 효녀 났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니 아들만 귀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결혼해서 이 고생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이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저 역시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제 할 말을 다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냐고 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남편과도 크게 싸웠어요. 결혼하고 목소리 높여 크게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꾹꾹 눌러놓은 게 많다 보니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 남자랑 살면 내 인생도 반짝반짝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노력으로 그 남자만 편하고 빛내려 한다는 생각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기를 4년 정도가 흘렀죠. 저는 여전히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고 남편은 작품 활동이 잘 되지 않는다며 슬럼프 타령을 했는데 그래도 서점에 앉아 글을 쓰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시간을 내어 남편 서점에 이 인기 서적을 들여다 배치하고 인근 학원과 이야기를 해서 문제집을 온라인 서점처럼 10% 할인해주는 등 영업에 신경을 쓰니 매출이 좀 올랐는데 무슨 개미와 배짱이도 아니고 남편은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그냥 작품 준비는 허울일 뿐 자기가 정말 유명 작가라도 되는 듯 그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남편과는 점점 정서적으로 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랑 한바탕 한 이후부터는 저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 봬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아서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 노력하지 않았죠. 어쩌면 남편은 그런 것도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별로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친정엄마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 몰래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근데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엄마의 병명은 췌장암이었는데 이미 병원에 왔을 때부터 진행이 꽤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 마음을 놓을 수도 없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으니 아무리 암이라고 해도 전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췌장암은 조용한 암이라 병의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 자각할 수 있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는 수술을 받고도 병원에 오랜 시간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점부터는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주변 정리를 하고 저에게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았던 당부의 말도 자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싫었어요. 엄마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왜 당장 죽을 사람처럼 그러는 건데? 정아야, 엄마 생각에 이런 말들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행여 엄마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떠난다고 생각해봐. 엄마는 그럼 너무 불안해. 나는 엄마 이러는 게 더 불안해. 얼른 나와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여행도 다니고 비싼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못 해본 거 너무 많잖아. 그래, 많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하게 못 해본 게 많더라. 근데 엄마는 그런 건 솔직히 괜찮아. 고기도 먹어본 년이 맛을 아는 거고 돈도 써본 년이 돈 좋은 걸 알지. 근데 엄마는 돈 모으는 법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겠더라고. 돈을 쓰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딱 하나만 빼고. 그게 뭔 줄 알아? 내 새끼한테 쓰는 거. 내가 제일 잘한 게 돈 벌어서 너한테 쓰는 거야. 그만해. 그런 말 듣는다고 내가 뭐 기분 좋다고 할 줄 알아? 나야말로 엄마 속만 썩인 딸인데 효도할 기회는 줘야지. 효도는 충분히 했지. 예쁜 손녀딸도 낳아줬잖아. 그리고 엄마가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랑 네 앞으로 옮겨 놓을 거야. 변호사 아저씨 전화 오면 받아서 진행해. 왜? 왜 내 앞으로 하는데? 말했잖아. 엄마는 너한테 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엄마 평생 제일 크게 기분 내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는 팔지 말고 갖고 있어. 니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부동산 임시 아줌마가 그러는데 거기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크게 터질 거라고 하더라. 무슨 철도 공사를 하기로 했대.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뭘 못 들어. 다 들어놓고. 어차피 넣어주려고 엄마가 꼭 쥐고 있던 거야. 엄마도 숙제 끝내고 편하게 좀 살자. 뭐 엄마가 당장 죽는데? 엄마 안 죽어. 그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알겠지?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치사하게 2달 뒤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정말 숙제를 다 해서 홀가분하다는 듯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한동안은 알아놓을 수밖에 없었죠. 처음 1~2달은 울고 또 울고 그러다 탈수가 와서 쓰러지고 그랬는데 남편은 불안해하며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래도 남편이고 가족이라고 그때만큼은 의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네 엄마 아파트 있잖아. 그거 어쩔 거니?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니들이 들어가 살아라. 그럼 니들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서 우리 재원이 좀 쓰라고 줄 수 있잖아. 맨날 가게 월세 걱정하는 거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운 사람은 미운 짓만 한다고 진짜 밉고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이 판국에 그런 말이 나와? 아윤이 엄마 지금 힘들어서 저러고 있는데 엄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 그 돈 필요 없어. 라고 저 대신 화를 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서럽다고 하셨고 그 후로 저희 부부와 연락을 뚝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연락 따윈 그냥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시던지 말던지였는데요. 남편 마음은 또 모르죠. 그리고 저는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마냥 슬퍼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보고 있는 딸도 있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듯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저도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제 일상을 찾아갔는데 회사는 이미 잘리다시피 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니면 남편의 서점을 좀 돈이 되도록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기운을 좀 차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좀 마음 추스릴 수 있겠어? 나 사실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이런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장모님이 자기 앞으로 해주신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명의 돌리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말에 내내 잠잠했던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꿈도 꾸지 말라고 단박에 거절을 했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건물주 되는 거였어. 자기는 우리 엄마 싫어하겠지만 우리 엄마도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 아빠 만나 고생하고 또 시집살이에 치여 치매 걸린 할머니 병간호까지. 그런 엄마가 나 하나 보고 견딘 시간이 이만큼인데 장모님 갑자기 떠나시는 거 보고 나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우리 엄마가 명의 바꿔준다고 홀랑 그 건물 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반반씩 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좋잖아.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 우리 엄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부탁해. 그러면서 남편은 덧붙이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건물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올 텐데 자식 노릇 좀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우리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건물은 누가 갖게 될까요? 저는 남편의 진짜 속셈까지는 몰라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건물이 아깝다기보다 우리 엄마 건물을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겠어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없다고 철벽을 쳤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 뜻을 오해하는 거냐고 서운해했고 적반하장으로 자기 마음 몰라주고 왜곡한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기운을 차리자마자 또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기니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심적으로 지치더라고요. 또 딸아이를 보니 저런 아빠라도 있는 게 나은 건가? 그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면서 남편은 계속 자기 뜻을 오해했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오해고 자시고 저는 건물 명의를 바꿔줄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런 남편은 그냥 버리는 게 제 인생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에게는 미안하기보다 저런 한심한 인간을 아빠라고 옆에 두는 것보다 제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딸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딸아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죠. 뭐? 명의 옮기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 거야? 그럼 세금 문제도 있고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시라고 해. 당사자신데 같이 들어야지. 알겠어.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 남편은 신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러 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보다 더 신이 난 얼굴로 들어왔는데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도 하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일이 있어 3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세상 그렇게 사근사근한 말투의 시어머니는 처음이라 낯설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내가 네 덕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구나. 내가 건물주라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지. 다들 나더러 며느리복 터졌다고 부러워해. 당연하지.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한테 건물 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이러니 자식을 잘 낳고 볼 일이지. 고맙다. 진짜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또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당신 말처럼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변호사님은 저희 엄마가 부탁해서 서류 정리를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미리 연락을 취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을 하니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응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살짝 윙크까지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웃어 보이셨는데 잔뜩 신이 난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 필요한 서류라며 이혼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는데 그때 태연하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혼하신다고 해서 서류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오늘 여기 온 건 저희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 엄마 앞으로 명의 변경하려고 왔어요. 네, 맞아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보네.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셔. 그런가요? 저는 분명 이혼하신다고 들었는데 당사자 합의는 분명 하신 거죠? 당연하죠. 자기야 뭐해? 말씀 좀 드려봐. 뭘? 나는 자기랑 합의 본 거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어. 양육권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 꽤 복잡할 것 같았거든. 뭐라고?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니들이 이혼을 해? 나한테 건물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니까 나까지 오라고 한 거잖아. 아니요.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서 어머님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이러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나랑 우리 엄마 엿먹이려고? 여시라니. 합의할 건지 소송할 건지 자기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그렇죠, 변호사님? 네. 어차피 뭘 하셔도 재산 분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남편분이 거의 사모님을 의지하고 사셔서 유책 사유도 분명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들었지? 우리 쪽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 결정만 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혼을 해? 나 이혼 안 해. 못 해. 그럼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리 알려주셔야 저도 준비를 해서요. 변호사님, 애들 부추기지 마시고 저희 아들 이혼 안 합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시겠죠. 근데 사모님은 이혼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는 사모님 측 변호사라. 들은 대로만 진행합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왜 이래? 왜 이러긴. 몰라서 물어? 나는 이미 마음 정했고 알아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가 넘겨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왔다가 갑자기 들은 이혼 소리에 날벼락을 맞은 듯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애당초 건물을 누구에게도 넘겨줄 마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아간 건물주 꿈에 분노해서 저에게 물잔을 냅다 쏟으셨어요. 그러시고는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놀았네. 그래, 건물 생기니까 딴 마음 들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런 짓 꾸민 거잖아. 괘씸한 년. 라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고 호통을 치셨는데 옆에서 변호사님이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나서서 말리셨죠.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말을 했어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지금까지 어머니 아들 누구 덕에 살았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입고 살았잖아요. 저는 저 사람이 벌어온 돈 구경도 못했어요. 어머니 말처럼 저 사람 작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도 버텼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 힘든 거 알아주긴 하셨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손 벌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신도 그래. 당신도 우리 엄마 도움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는 건물을 넘기라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고? 근데 그때 그 건물은 누구 거야? 자기는 이미 벌써 그 계산까지 했잖아. 누가 그래. 나는 순수하게 효도 못한 거 한번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효도를 왜 우리 엄마 건물로 해? 효도는 자기 힘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튼 난 마음 정했고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애도 내가 키울 거고 뭐 하나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근데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이혼하면 그 건물 절반은 내 몫이야. 부부는 공동재산인 건 몰라? 웃기고 있어. 아까 변호사님 말씀 못 들었니?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사모님 건물은 돌아가신 모친께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분할할 대상은 함께 지내시는 집 보증금이 단데 남편분은 기여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때문에 저희 측 주장은 나눌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뭐 꼭 돈으로 가정에 기여해야 하나요? 우리 아들도 집안이라고 해봤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법적으로 누가 더 기여도가 높은지 따지시죠. 그러셔도 됩니다. 변호사님은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저는 변호사님에게 뒷일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가긴 어딜 가냐고 저를 붙들었는데요. 그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던 저였어요. 그렇게 모처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절규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든지.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죠. 저는 그들의 욕심에 진저리가 났어요. 그 뒤로 저는 빠르게 남편과 손절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남편 앞으로는 정말이지 하나도 남겨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서점의 가게세도 종종 저와 저희 엄마가 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서점의 물건을 처분하고 그 돈도 챙겼는데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또 난리가 났어요. 자기를 정말 홀딱 벗겨서 내쫓을 생각이냐고 묻는데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젠 정말 안 되겠는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고 사정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 이혼만큼은 말려보겠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바빴어요. 시아버님도 내내 가만히 계시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 탓 아니겠냐고 아들 내외 이혼하면 당신도 이혼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러니 시어머니는 더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집 사정이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저는 빠르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딸아이와 이사를 마쳤어요. 어차피 엄마 집에는 있을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쓰던 물건들은 전부 폐기 처분해 버렸는데 아이 물건만 챙겨서 나왔죠. 결국 남편은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서점에서 지내거나 본가에 가서 생활을 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듯 했는데요. 결국은 합의 이혼을 하겠다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사실 전부 엄마가 시킨 거야. 자기 건물주 돼보고 싶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보라고 했어. 그럼 자기가 나한테 그 건물 물려준다고. 나도 막판에는 욕심이 났지. 그래서 그랬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했는데 저게 진짜여도 열받고 그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엄마를 판 거라고 해도 저는 이미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하고 합의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대신 소송으로 들어가면 양육비도 그렇고 위자료까지 순수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반협박을 했죠. 그러자 그건 또 무서웠는지 남편은 나 변호사 살 돈도 없어. 알겠으니까 도장 찍을게. 대신 나 정말 힘드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는 좀 봐줘라. 자기도 알잖아. 내가 뭐 그럴 능력이 있어. 나도 자기랑 이혼하면 살 길 찾아야지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알겠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 인간에게서 뜯어낼 돈 같은 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아이 핑계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냉큼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소송으로 갈 것도 없이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갈 궁리를 해야 했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들이 있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급기야 어떻게 알고 저희 엄마 집까지 찾아왔는데요.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셨어요.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도 같이 온 모양이었는데 둘이 현관문을 붙들고 그 문을 억지로 열어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문고리를 잡고 늘어지다 미끄러진 모양이었는데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뒤로 발라당 넘어가면서 남편의 얼굴에 시어머니의 뒤통수가 정통으로 맞은 듯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급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어머, 어쩌면 좋아. 피야, 피. 야, 지금 내 아들 코뼈 부러졌는지 피난다. 119 당장 불러, 119 불러.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황인 만큼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경찰을 먼저 불렀는지 경찰이 먼저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119를 부르지 않고 경찰을 부른 줄 착각하셨어요. 그러니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너는 지금 네 서방이 코뼈가 부러져서 피가 나는데 경찰을 부르냐? 이 망할 년. 저에게 쌍욕을 하셨는데 곧이어 119도 도착했죠.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코가 점점 부어오르더니 얼굴이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경찰을 붙들고 저를 잡아가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아드님 코뼈는 할머니 때문이지 않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문을 안 열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쟤 때문이죠? 이러셨는데 경찰은 시어머니의 말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까지 같이 가셔야 한다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전 남편 코 때문에 동승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나요? 그렇게 어이없지만 저는 전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 갔고 정말로 코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시아버님을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시아버님은 한숨만 내리쉬셨는데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저랑은 상관없었으니 저는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옆집에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남의 집 신세를 그렇게 오래 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하여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었고 저는 현재까지도 딸과 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요. 벌이는 글쎄요. 그냥 두 식구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딸아이를 키우면서 씩씩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저희 엄마가 기뻐해 주시겠죠. 꼭 그럴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화이팅 해보려고요. 그 이후 전 남편이 뭐라고 사는지 계속 작가가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걸으며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육비를 매달 40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 돈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 소송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 아이 20살 되기 전에 한꺼번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지도 염치가 있으면 아빠의 책임은 져야죠. 아직 더 커봐야 알겠지만 딸이 사춘기가 오더라도 잘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남은 날은 남을 동경하기보다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고 싶은 바람인데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반짝거리는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